치매 오기 전에 사인이나 하세요, 아버지. 며느리가 던진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제 인생 71년 중 가장 차가웠던 한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내 자식한테 버림받고 있구나. 그것도 변호사 사무실 책상 앞에서 말이죠. 저는 정만호라고 합니다. 올해 71살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30살에 작은 공장을 시작해서 60까지 일했습니다. 뼈 빠지게 일해서 강남에 아파트 한 채 마련했습니다. 그게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키우느라 제 인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오늘 저를 변호사 사무실로 끌고 왔습니다. 아버지, 그냥 서명만 하시면 돼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아들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제가 사인 안 하면 안 돌아갈 거란 눈빛이었습니다. 이게 뭔데 그냥 사인하라고만 하냐.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법률 용어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만 나와서 한자는 잘 모릅니다. 그래도 대충 읽어보니 심상치 않았습니다. 부동산 증여? 이거 우리 집 주는 거 아니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 선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치매 오시는 거 저희도 다 알아요. 나중에 더 헷갈리시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아요. 치매라뇨. 저는 멀쩡합니다. 가끔 깜빡하는 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난 치매 아니다. 그리고 이건 내 집이다. 제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정 선생님, 증여는 세금 문제도 있고요. 아드님이 효도 차원에서 미리 정리하시려는 거예요. 효도요. 제 집을 빼앗는 게 효도랍니까? 싫다. 난 안 해. 제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얼굴이 돌변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좀 협조해 주세요. 이러면 저희도 힘들어요. 협조라니. 제 재산을 내놓는 게 협조랍니까? 야,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내 아들 맞냐?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버님, 어차피 나중엔 다 저희 거예요. 그냥 지금 주시면 안 돼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 이것들이 진작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너희들 처음부터 내 집이 목적이었구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가 눈을 피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예민하다고요. 제 평생 모은 재산을 빼앗으려는데 예민하면 안 됩니까? 나 안 해. 절대 안 해. 제가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제 어깨를 확 눌렀습니다. 앉아 계세요. 오늘은 꼭 끝내야 돼요. 저는 그 힘에 밀려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70 넘은 노인이 젊은 여자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짓이냐? 손 치워. 제가 소리쳤습니다. 변호사가 당황해서 말렸습니다. 부인, 진정하세요.
본인 의사가 확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눌렀습니다. 아버님, 치매 오기 전에 사인이나 하세요. 나중엔 법적으로도 무효해요. 그 말에 제 머리가 띵했습니다. 치매 오기 전이라니. 이것들이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나쁜 것들아. 제가 벌떡 일어나려고 몸을 틀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놀라서 손을 확 떼는 바람에 제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쿵! 제 머리가 책상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귀에서 삐 소리가 났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짚었습니다. 뜨끈한 게 손에 묻었습니다. 피었습니다. 병원 가셔야겠어요. 변호사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태연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돼요. 조금 쉬면 된다고요. 머리에서 피가 나는데요. 물 좀 주세요. 며느리가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물을 건넸습니다. 드세요, 아버님. 저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여전히 어지러웠습니다. 아버지, 이제 서명하시죠. 오늘 끝내고 집에 가요. 민수가 다시 서류를 제 앞에 밀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봤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이고 대학 보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제 피 흘리는 머리는 쳐다보지도 않고 서류만 내밀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빠가 뭘 잘못했냐?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이러냐? 민수가 눈을 피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답해라. 아빠가 뭘 잘못했냐? 제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그제야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이게 서로한테 좋은 거예요. 서로한테 좋다고요. 제 집을 빼앗는 게 서로한테 좋다고요. 저는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제 손에 펜을 쥐어줬습니다. 여기 쓰시면 돼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고 서류 위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머리는 어지럽고 몸은 후들거렸습니다. 그렇게 제 손은 서류 위에 이름을 썼습니다. 정만호. 제 인생 70년의 결과물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아버님.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챙겼습니다. 민수도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요. 집이라뇨. 이제 그게 제 집입니까? 아들 집입니까?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제 아들 집에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등기부등본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떼어온 거였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확인해 보려고 떼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소유주 정만호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다시 확인해 보니 제 이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소유주가 정민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 평생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뭐 보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수가 화면을 봤습니다. 등기부등본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 그거요. 이미 처리됐어요. 민수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처리됐다고요. 제 집이 처리됐답니다. 민수야. 제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천천히 돌아앉았습니다.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뭐가 부족했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눈을 피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너 키우느라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냐? 민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는 새벽 3시에 일어났다. 매일 새벽 3시였어. 그게 제 삶이었습니다. 30살부터 60살까지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시내버스 기사였습니다. 첫 차가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차고지까지 가려면 3시에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세수하고 밥 한 숟가락 떠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손이 시려서 호호 불며 걸었습니다. 차고지까지 20분을 걸었습니다. 버스를 점검하고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하루 12시간을 운전했습니다. 손님이 욕해도 참았습니다. 배가 고파도 참았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버텼습니다. 저녁 6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가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밥 먹고 가라. 제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시큰둥했습니다. 별로 안 배고파요. 하지만 저는 밥을 차려줬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고 밥을 퍼줬습니다. 민수가 먹는 걸 보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게 제 낙이었습니다. 아들이 밥 먹는 거 보는 게 유일한 즐거움이었습니다. 민수야, 공부 열심히 해라. 아빠처럼 살면 안 된다. 제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민수는 대답도 안 했습니다. 밥만 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갔습니다.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주유소에서 4시간을 더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였습니다. 씻고 누우면 12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3시에 일어났습니다. 매일 3시간만 잤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냐고요? 민수 때문이었습니다. 학원비가 필요했습니다. 과외비가 필요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필요했습니다. 민수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반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고생이 헛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 대학 보내주세요. 민수가 고3 때 말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보내줄게. 걱정 마라. 하지만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학기에 400만 원이었습니다. 1년에 800만 원이었습니다. 4년이면 3,2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버스 운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주말에 택시도 몰았습니다.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민수를 대학에 보냈습니다. 민수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민수가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아빠, 결혼 자금 좀 도와주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얼마나 필요하냐? 2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2천만 원이었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줘야 했습니다. 제 아들의 결혼이었습니다. 저는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60이 넘어서 받은 대출이었습니다. 이자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선의를 받습니다. 예쁘장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첫인상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얼마 안 돼서 민수가 또 왔습니다. 아빠, 전세금이 부족해요. 얼마나 모자라는데. 3천만 원이요. 또 3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계산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3천만 원을 주면 2천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2천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줬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안 줄 수가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연금으로 근근히 살았습니다. 가끔 민수가 생각났습니다.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바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제가 넘어졌습니다. 길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깁스를 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한참 만에 받았습니다. 아빠가 다쳤다. 어디요? 손목이 부러졌어.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짜증 섞인 한숨이었습니다. 아, 알겠어요.
주말에 갈게요. 하지만 주말에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 왔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왔습니다. 아버지,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요양원 알아봤어요. 거기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양원이라고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요. 난 안 간다. 아직 멀쩡하다. 제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민수가 나섰습니다. 아버지, 요양원이 나쁜 데가 아니에요. 거기 가시면 편하세요. 편하다고요. 자식들이 차라리 버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너희들이 나를 버리려는 거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가 눈을 피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뭐냐? 대답해봐라. 제가 다그쳤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우리의 짐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짐이라고요. 제가 짐이랍니다. 30년을 아들 뒷바라지하며 산 제가 이제 짐이 됐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와 며느리는 곧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짐이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제 30년이 짐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 짐마저 빼앗겼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그렇게 짐이냐? 제가 지금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제 이름이 사라진 등기부등본이 보였습니다. 그때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제 통장입니다. 제 명의로 된 비밀 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엔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민수도 모르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 결심이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제게 남은 건 비밀 통장에 2천만 원뿐이었습니다. 집도 없고 아들도 없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수와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머리가 아직도 어지러웠습니다. 책상 모서리에 부딪힌 상처가 쑤셨습니다. 아버지, 며느리가 불렀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네. 저녁 드셨어요? 묻는 건지 확인하는 건지 모를 말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알아서 먹으라고요. 예전엔 며느리가 제 밥을 차려줬습니다. 이제는 알아서 먹으라고 합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와 계란이 있었습니다. 밥을 했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부쳤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목에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억지로 몇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민수와 며느리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 작은 의자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아버님, 며느리가 또 불렀습니다. 네, 거기 제 자리예요. 제 자리라고요. 제가 30년 전에 산 의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며느리 자리랍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른 의자로 갔습니다. 구석에 있는 작은 의자였습니다. 거기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화면만 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졸음이 왔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제 방으로 갔습니다. 아니, 제 방이었던 곳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이 안 열렸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여전히 안 열렸습니다. 민수야. 제가 거실을 향해 불렀습니다. 왜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문이 안 열려. 민수가 일어나 왔습니다. 문을 보더니 며느리를 봤습니다. 여보, 열쇠 어디 있어? 열쇠라고요. 제 방문에 열쇠가 왜 필요합니까?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손에 열쇠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이 방은 우리가 쓸 거예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제 방을 빼앗는다고요. 무슨 소리야? 이게 내 방인데.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며느리는 태연했습니다. 당신 방이 어딨어요? 이 집은 우리 거라니까요. 우리 거라고요. 아까 서류에 서명한 게 이렇게 빨리 적용되는 겁니까? 등기는 아직 안 넘어갔잖아. 제가 따졌습니다.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명하신 순간부터 우리 거예요. 법적으로 이미 끝났어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서명한 순간부터 남의 집이 됐답니다. 그럼 나는 어디서 자냐?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소파 있잖아요. 소파라고요. 저를 소파에서 자라고요. 야, 이게 무슨 짓이냐? 제가 소리쳤습니다. 민수가 나섰습니다. 아버지, 목소리 좀 낮추세요. 이웃 들어요. 이웃이 들으면 어떻습니까? 제 집에서 제가 쫓겨나는데요. 민수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제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힘들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하라고요. 뭘 이해하란 말입니까? 며느리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옷가지들이었습니다. 이불도 꺼냈습니다. 베개도 꺼냈습니다. 여기 아버님 짐이요. 며느리가 거실에 던졌습니다. 제 물건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봤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악몽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물쇠로 잠갔습니다. 이제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제 방이었던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제 짐을 봤습니다. 제 인생이 저렇게 나뒹구는 것 같았습니다. 70년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불을 깔았습니다. 베개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끌 수가 없었습니다. 스위치가 방 안에 있었습니다. 잠긴 방 안에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0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버스 운전대를 잡던 손이 떠올랐습니다. 민수에게 밥을 떠주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게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소파 위에서 형광등을 켜놓은 채 잠 못 드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저는 다시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 쥐었습니다. 손톱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와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우리 맘대로 할 수 있겠네.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이제 집도 우리 거고.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늙은이 하나 처리하는 게 이렇게 쉬울 줄 몰랐어.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처리라고요. 저를 처리했답니다. 요양원 보내면 되지 뭐. 민수도 웃었습니다. 제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보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아버지 통장에 돈 얼마나 있대?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별로 없을 거야. 다 우리 줬잖아.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비밀 통장을 눈치챈 걸까요? 아니면 그냥 하는 얘기일까요?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지. 혹시 숨겨둔 거 있을 수도 있잖아.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몸을 떨었습니다. 2천만 원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이 집을 나가겠다고. 하지만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1시간을 뒤척였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민수와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불을 개고 짐을 챙겼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를 작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통장은 속옷 안에 넣었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어디 가세요? 며느리였습니다. 언제 나왔는지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가방을 봤습니다. 가방은 왜 들고 가세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들켰습니다. 나 나간다. 저는 차라리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갈 데도 없으면서 갈 데가 없다는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었습니다. 좋을 대로 하세요. 어차피 돌아올 텐데. 돌아온다고요. 저는 절대 안 돌아올 겁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2월의 새벽 공기였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는 막막했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친척도 없었습니다. 평생 일만 했던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보였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서 오세요. 알바생이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료수 코너로 갔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집었습니다. 계산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쓰고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몸이 조금 녹았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 고향에서 봤던 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70 넘어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 얼마 남지 않은 현금이 있었습니다. 3만 원이었습니다. 통장엔 2천만 원이 있지만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3만 원뿐이었습니다. 지갑을 뒤적였습니다. 낡은 카드들이 있었습니다. 버스 카드, 은행 카드, 그리고 명함들이 있었습니다.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20년 전 명함도 있었습니다. 색이 바래서 글씨가 잘 안 보였습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청 법무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상혁이었습니다. 김상혁이라고요. 저는 그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김상혁은 제 친구였습니다. 젊었을 때 같이 버스를 몰던 친구였습니다. 착한 친구였습니다. 의리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나중에 공부를 해서 시청 공무원이 됐습니다. 법무과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명함을 줬었습니다. 만호야,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그 친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친구가 아직 거기 있을까요?
퇴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일이었습니다. 제가 버스 사고가 났을 때였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고소했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김상혁이 도와줬습니다.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줬습니다. 증거 자료를 모아줬습니다. 결국 제가 이겼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 덕분이었습니다. 고맙다, 상혁아.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친구가 웃었습니다. 뭘 친구 좋다는 게 이럴 때 쓰는 거지.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친구 좋다는 게 이럴 때 쓰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명함을 다시 봤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전 번호였습니다.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청 법무관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내일 아침에 시청에 가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명함을 지갑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찜질방이 떠올랐습니다. 근처 찜질방을 찾았습니다. 10분을 걸어서 도착했습니다. 입장료를 냈습니다. 10,000원이었습니다. 이제 현금이 20,000원 남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머리를 부딪혔던 일, 집에서 쫓겨났던 일, 소파에서 잠 못 이뤘던 일, 그리고 지금 찜질방 바닥에 누워있는 제 모습,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70년을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나쁜 짓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2천만 원이 있습니다. 김상혁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지킨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시청에 가겠다고, 김상혁을 찾겠다고, 제 집을 되찾겠다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잠이 왔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젊었을 때 꿈이었습니다. 버스를 몰며 희망에 가득 차 있던 그때로 돌아간 꿈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찜질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8시였습니다. 시청은 9시에 문을 엽니다. 1시간이 남았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머리에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찜질방을 나왔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1,500원이었습니다. 이제 현금이 18,000원 남았습니다. 김밥을 먹으며 시청으로 걸어갔습니다. 30분 걸렸습니다. 시청 건물이 보였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들어가 본 적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가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법무과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안내도를 가리켰습니다. 3층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세요. 고맙다고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상혁이 아직 거기 있을까요? 3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법무과라고 쓰인 문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여러 책상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가까운 책상으로 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젊은 여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김상혁 계장님 계십니까? 여직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상혁 과장님요? 저쪽 끝 사무실에 계세요. 과장이라고요. 계장에서 과장으로 승진했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끝 사무실로 갔습니다. 문에 김상혁 과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20년 만입니다. 노크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많이 휘어졌습니다. 주름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김상혁이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상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눈이 커졌습니다. 만호야? 상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게 다가왔습니다. 맞지? 정만호 맞지?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나다. 상혁아. 상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20년 만이네. 어떻게 된 거야? 상혁이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머리에 상처를 봤습니다. 초췌한 모습을 봤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앉아, 천천히 얘기해. 상혁이 저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머리를 부딪힌 일을 말했습니다. 강제로 서명한 일을 말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일을 말했습니다. 상혁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제 얘기가 끝나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나쁜 놈들. 상혁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만호야, 서류 가져왔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왔어. 집에서 쫓겨날 때 급해서. 상혁이 생각했습니다. 증여 계약서 사본이라도 있어? 그것도 없어. 상혁이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물었습니다. 혹시 강요당한 증거 있어? 녹음이라도? 없어. 그런 생각을 못했어. 상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갔어? 머리 다쳤잖아. 안 갔어. 지금이라도 가야 해. 진단서가 필요해. 진단서라고요. 그게 증거가 됩니까? 응. 강요와 폭행의 증거가 될 수 있어. 지금 가자. 상혁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상혁이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외근 갔다 올게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처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 갔습니다. 의사가 제 머리를 봤습니다. 언제 다치셨어요? 어제요. 봉합이 필요한데 시간이 좀 지났네요. 일단 소독하고 약 처방해 드릴게요. 의사가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진단서 필요하신가요? 상혁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네, 발급해 주세요.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두피 열상, 일주일 가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치료비는 10만 원입니다. 제가 당황했습니다. 현금이 18,000원밖에 없었습니다. 상혁이 제 표정을 보고 카드를 냈습니다. 제가 낼게요. 상혁아, 미안하다. 괜찮아. 나중에 갚으면 돼. 병원을 나왔습니다. 다시 시청으로 돌아왔습니다. 상혁의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만호야, 혹시 다른 재산 있어? 상혁이 물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 2천만 원. 상혁이 통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뭔가 떠오른 표정이었습니다. 만호야, 내 와이프 돌아가셨을 때 보험금 받았지? 안 해요. 제 아내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암이었습니다. 그때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5천만 원이었습니다. 받았지. 근데 그걸 다 민수한테 줬어. 진짜 다 줬어? 저는 멈칫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다 주지 않았습니다. 2천만 원은 따로 빼뒀습니다. 혹시 몰라서 숨겨뒀습니다. 아니다. 2천만 원은 따로 뒀어. 4명의 통장에. 그게 지금 들고 온 통장이야? 아니, 다른 통장이야. 집에 있어. 상혁이 눈을 빛냈습니다. 만호야, 그거 찾아와야 해. 그게 내 재산이라는 증거야. 증거라고요. 어떻게요? 증여 계약에 모든 재산을 넘긴다고 돼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숨긴 통장이 있다는 건 전부를 넘긴 게 아니란 뜻이야. 계약 불이행이 될 수도 있어. 그렇군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증여 계약할 때 강요당했지? 머리도 다쳤고? 그렇지. 그럼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한 계약이야. 무효가 될 수 있어. 무효라고요. 제 집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겁니까?
하지만 증명이 필요해. 강요당했다는 증거, 폭행당했다는 증거. 진단서는 있잖아. 맞아.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 CCTV도 확인해야 해. 혹시 녹화됐을 수도 있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상혁아, 정말 가능할까? 상혁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만호야, 쉽진 않아. 하지만 해볼 만해. 나한테 맡겨.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친구가 저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상혁아. 친구 좋다는 게 이럴 때 쓰는 거지. 20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상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오늘은 집에 가서 통장부터 찾아와. 그리고 민수한테 들키면 안 돼. 알았어. 저는 일어섰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이젠 내가 결정한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상혁이 웃었습니다. 그래, 그 기세야. 내 인생이야. 내가 지켜.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이제 곧 다시 제 집이 될 곳으로 향했습니다.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오전 11시였습니다. 민수는 회사에 갔을 겁니다. 며느리만 집에 있을 겁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님, 왜 왔어요? 내 물건 좀 가져가려고.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물건이요? 여기 당신 물건 없어요. 다 버렸어요. 다 버렸다고요. 하지만 제 통장은 몰랐을 겁니다. 침대 매트리스 아래 숨겨뒀으니까요. 그래도 확인해 보고 갈게요. 저는 방으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뒤따라왔습니다. 거기 들어가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 침대는 없었습니다. 새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매트리스가 바뀌었다면 통장은 어디 갔을까요? 찾는 거 있으면 말해봐요. 어차피 없을 테니까.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저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 옷은 없었습니다. 그때 침대 밑이 보였습니다. 뭔가 상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제 물건들이었습니다. 옷가지와 잡동사니들이었습니다. 그 밑을 뒤졌습니다. 있었습니다. 통장이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통장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 거요. 보여봐요. 며느리가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피했습니다. 이제 갈게요. 저는 빨리 방을 나왔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뒤쫓아왔습니다. 뭘 가져간 거예요? 보여달라고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도둑놈, 경찰 부를 거예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통장을 찾았습니다. 이제 상혁에게 가면 됩니다. 시청으로 돌아갔습니다. 상혁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찾았어. 상혁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예금주는 정만호였습니다. 잔액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좋아. 이제 다음 단계야. 상혁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만호야, 증여계약 취소 소송을 준비해야 해.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거야. 부당이득이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민수가 강요로 얻은 집이잖아. 그건 부당이득이야. 돌려줘야 해. 그렇군요. 법적으로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민수가 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을 거야. 대출이요. 그런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집 가격이 10억이라며? 그럼 5억 정도는 대출받았을 거야. 상혁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하려고 했을까? 이민 가려고 했을 수도 있어. 이민이라고요. 민수가 이민을 간다고요. 혹시 민수가 이민 얘기한 적 있어?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한 달 전에 민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캐나다가 좋다고, 거기 가서 살고 싶다고 말했어. 캐나다 간다고. 상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확실해. 내 집으로 대출받아서 이민 갈 돈 마련한 거야.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제 집으로 이민을 가려고 했다니. 상혁아, 막을 수 있어? 당연하지. 증여계약이 무효가 되면 소유권이 다시 너한테 돌아와. 그럼 대출도 내 책임이 돼. 근데 넌 대출 받은 적 없으니까 은행에서 민수한테 전액 상환 요구할 거야. 전액 상환이라고요. 5억을요. 민수가 그 돈 갚을 수 있을까? 아마 못 갚을 거야. 그럼 집이 경매로 넘어가. 경매라고요. 그럼 저도 집을 잃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증여계약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면 경매가 중지돼. 내가 이길 때까지 기다려줘. 그렇군요. 복잡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일단 오늘 소송 준비하자. 서류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할 거야. 상혁은 그날 하루 종일 저를 도왔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모았습니다. 진단서, 통장, 그리고 제 진술서까지. 저녁 5시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 법원에 제출할게. 그럼 일주일 안에 법원에서 연락 올 거야. 고맙다, 상혁아. 이제 집에 가. 아, 집이 없지. 어디서 자려고? 저는 찜질방에서 잔다고 말했습니다. 상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집에 와. 빈 방 있어. 괜찮아. 패 끼치기 싫어. 친구 집이 무슨 패야. 그냥 와. 결국 저는 상혁의 집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편하게 잤습니다.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상혁이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도 연락했습니다. 증여계약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니 대출 집행을 보류해 달라고요. 은행은 놀랐습니다.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민수가 받은 대출을 확인했습니다. 5억이 맞았습니다. 은행은 즉시 조치했습니다. 민수의 계좌를 정지했습니다. 신용카드도 막았습니다. 그리고 전액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날 오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은행에서 돈 다 갚으래요. 계좌도 막혔어요. 저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님,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압류 딱지 붙었어요. 압류 딱지라고요.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상혁에게 물었습니다. 집에 압류 딱지 붙었대. 당연하지. 대출 상환 못하면 바로 붙어. 민수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왜 이러세요? 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먼저 나한테 그랬잖아. 아버지, 우리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라고요. 이제 와서 용서를 빕니까? 민수야, 내 집 돌려줘. 아버지, 그건 안 돼요. 이미 대출도 받았고. 그럼 대출 갚아? 못 갚아요. 돈이 없어요. 그건 내 문제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님이 한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게 아버님이에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며느리한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캐나다 가야 돼요. 이민 준비 다 했어요. 역시 이민이었습니다. 제 집으로 이민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이제 법원의 판결만 기다리면 됩니다. 제 집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상혁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만호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저것들이 먼저 그랬어. 맞습니다. 저것들이 먼저 그랬습니다. 저는 제 것을 되찾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첫 심리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일 후였습니다. 상혁이 말했습니다. 만호야, 증거가 충분해. 이길 수 있어.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민수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뭔가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상혁의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정만호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강요 및 폭행 건으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내일 오전에 출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요와 폭행이라고요. 제가요. 누가 저를 고소했습니까? 누가 고소했는데요? 정민수 씨와 박선희 씨입니다. 민수와 며느리였습니다. 제가 그들을 강요하고 폭행했다고 고소한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상혁을 깨웠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역고소를 한 거야. 예상했어. 상혁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한테 증거가 더 많아. 진단서도 있고 내가 당한 게 먼저야.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경찰서로 갔습니다. 상혁이 함께 갔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민수와 며느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우리를 협박했어요. 협박이라고요. 제가 언제 협박했습니까? 경찰이 저를 조사실로 데려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 강제로 서명당한 일, 머리를 다친 일, 그리고 진단서를 보여줬습니다. 통장도 보여줬습니다. 상혁이 준비한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오히려 정민수 씨 측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경찰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일단 양측 진술을 다 들어봐야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저는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민수와 며느리가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경찰이 나왔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만호 씨, 들어오시죠. 다시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정민수 씨 측 진술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부족합니다. 오히려 정만호 씨가 제출한 증거들이 더 명확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민수 씨와 박선희 씨를 참고인 조사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강요, 폭행, 사기 혐의로 입건 검토하겠습니다. 입건이라고요. 민수와 며느리를요. 언제쯤 결정됩니까? 검찰과 협의해서 일주일 내로 결정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상혁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됐어. 이제 저것들이 범죄자가 되는 거야. 범죄자라는 말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제 아들이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민수와 박선희를 강요, 폭행, 사기, 부당이득, 취득 혐의로 기소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경찰이 민수의 집으로 갔습니다. 저도 상혁과 함께 갔습니다. 증인으로 동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경찰 2명이 현관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경찰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선혜 씨 맞으십니까? 네. 강요, 폭행, 사기, 부당이득 취득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싫어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조용히 하시고 협조해 주십시오. 경찰이 며느리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며느리가 울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저 안 했어요. 그때 안에서 민수가 나왔습니다. 상황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정민수 씨도 같은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민수에게도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요.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기회라고요. 저한테 기회를 줬습니까? 소파에서 잘 때 기회를 줬습니까? 집에서 쫓아낼 때 기회를 줬습니까? 저는 외면했습니다. 민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갑찬 손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민수를 일으켰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끌고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시아버지가 한 거예요. 우리를 모함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경찰차에 실려가는 걸 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 한 일이었습니다. 상혁이 다가왔습니다. 만호야,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법원 판결만 기다리면 돼. 집도 돌아올 거야. 집이요. 이제 곧 제 집이 다시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집에 돌아가서 뭘 할까요? 혼자 살까요? 아들 없이 살까요? 문득 공허했습니다. 이겼지만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 상혁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만호야, 넌 잘한 거야. 내 인생을 지킨 거야. 맞습니다. 제 인생을 지켰습니다. 희생자가 아니라 주인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70 넘어서 하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법원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2주일 후였습니다. 그때 모든 게 결정될 겁니다. 제 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제 인생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싸울 겁니다. 제 것을 지킬 겁니다. 이제 저는 희생자가 아닙니다. 주인입니다.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끝까지 싸울 겁니다. 제 것을 지킬 겁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법원 판결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에 법정에 섰습니다. 상혁이 옆에 있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도 앉았습니다. 민수와 며느리도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증여계약 무효 확인 청구 사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합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원고 정만호의 주장을 인정합니다. 피고 정민수와 박선희는 원고를 강요하여 증여계약서에 서명하게 했으며 이는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계약으로 무효입니다. 무효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긴 겁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고 정만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피고들은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소유권을 즉시 원고에게 반환하라.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탕!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저는 멍했습니다. 이긴 겁니다. 제 집을 되찾은 겁니다. 상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만호야, 이겼어. 상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와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흐느꼈습니다. 민수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섰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등기 이전하면 끝이야. 집이 완전히 내 거야. 상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등기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소유주에 제 이름이 다시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만호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제 집으로 갔습니다.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수와 며느리는 이미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보석금을 내고 나왔지만 이 집엔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천천히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부엌, 방,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이제 진짜 제 집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 달 전 이곳에서 잠 못 이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울었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주인이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상혁이 도와줬습니다. 집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새 가구를 들였습니다. 벽지도 새로 발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집이 말끔해졌습니다. 저는 제 방에 침대를 놓았습니다. 책상도 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통장을 넣었습니다. 2개의 통장이었습니다. 숨겨뒀던 2천만 원 통장과 원래 있던 통장. 이제 저는 안전했습니다. 집도 있고 돈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굴까요? 상혁일까요?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머리는 산발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뭐하러 왔냐?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용서라고요. 몇 번째 용서를 구하는 겁니까? 들어가라.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다. 제가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민수가 문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발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봐주라고? 너희가 나한테 뭘 봐줬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날 소파에서 재웠을 때 봐줬냐? 내 방문을 잠갔을 때 봐줬냐?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소용없다. 저는 민수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민수야,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너희가 날 짐이라고 했잖아. 이제 그 짐을 버린 거야.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그리고 가라. 아버지. 가라고 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게 끝인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민수가 문 너머에서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문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이 집은 내 삶의 증거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을 일해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제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잠금 장치를 돌렸습니다. 찰칵. 문이 잠겼습니다. 이제 아무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제 제가 허락해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이번엔 형광등이 아니라 부드러운 스탠드 불빛이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깊은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상쾌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커피를 끓였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제 집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상혁이 전화했습니다. 만호야, 괜찮아? 응, 괜찮아.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밥 먹자. 축하해 줄게. 고맙다, 상혁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친구가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삶을 살 겁니다. 70 넘어 시작하는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민수가 생각났습니다. 며느리가 생각났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살아야 했습니다. 저도 존중받아야 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누군가의 짐이 아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주인이라는 말이 좋았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오늘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장을 봐야 했습니다. 청소도 해야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소파에서 잠 못 이루던 제가 이제는 당당한 주인이 됐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안다고 했습니다. 70이 넘어도 싸울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한 달 전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